저는 검도를 14년 넘게 하고도 여전히 대회에 나가면 30초 만에 지고 대금은 7년을 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소리를 못 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못 되지만 최고령 라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결국 끝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면서 삶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의 체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뛰어난 재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힘. 그 힘을 발판 삼아 삶을 무한히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느리면 좀 어때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이고 있고 동력을 잃어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이어나가기를, 그리하여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채널명을 은하수 책방으로라고 바꿨습니다. 책방이라는 어감이 주는 그 시절의 친근함과 정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은하수 책방으로 오셔서 함께 모여 앉아 이런저런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정김경숙의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입니다.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 저자는 2007년 구글 코리아에서 일하다 나이 50이 되던 2019년 홀로 실리콘밸리로 떠나 그곳의 구글 본사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구글을 퇴직하고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트레이더조, 그리고 스타벅스, 공유 운전 플랫폼인 리프트 등에서 엔잡러로 일하며 이모작 인생인 또 다른 삶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삶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낸 저자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럴 수 있었던 힘의 근간이 바로 자신의 체력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체력을 위하여, 또 그 체력 덕분에 얻어질 수 있는 정신력을 위하여 저자가 매일 하는 것과 또 가끔씩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단 중요한 거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두지도 말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꾸준히 편하게 진행한다는 것이죠. 본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나이 50. 어느덧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면 을에 은퇴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퇴직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나이였다.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나이는 49.3세라는데 나는 그때 꿈의 실리콘밸리행을 결심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혈혈단신으로 구글 본사가 위치한 마운틴뷰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내 나이 50살이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내 나이 50살이니 지금이라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구글 코리아에서 12년을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수백 명 규모로 성장했다.
구글 코리아와 함께한 12년여의 히스토리는 나의 히스토리이기도 했다. 회사 안에 로이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동시에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랑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지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나였다. 그러던 내가 다시 구글 신입사원이 되어 구글 코리아에 비해 더 큰 조직으로,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낯선 미국 본사로 호련히 떠나게 된 것이다. 나는 다시 팀원 하나 없는 디렉터 1인 팀으로 돌아왔다. 15년 전 구글 코리아에 맨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미국행이 8월에 결정되고 업무는 당장 9월 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가족을 두고 혼자 움직이는 거라 크게 준비할 것은 없었다. 한국에서 늘 입던 정장이나 구두는 과감하게 정리했다.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살과 건조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 캠퍼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캐주얼 복장과 책 몇 권만 간단하게 캐리어에 챙겼다.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내 수중엔 인천공항 현금 인출기에서 뽑아온 달랑 $300뿐. 미국 급여는 격주로 나오니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면 될 것 같아 출장 가듯 떠나왔다. 짐을 대충 풀고 휙 주변을 돌아본 다음 은행으로 향했다. 직업이 구글 디렉터라고 하니 처음부터 은행 직원의 대우가 꽤 호의적이다. 통장에 얼마 예치하시겠어요? 앞불사. 정착금으로 큰 돈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 들뜬 목소리다. 예치금을 생각지 못했던 나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50만 넣겠다고 얄팍한 현금을 내밀었다. 고객 매니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진다. 분명 실망하고 황당해하는 눈치다. 지지 않고 신용카드를 만들겠다고 하니 또 묻는다. 신용 점수는 몇 점이신가요? 그게 뭔데요? 또 황당해한다. 이것저것 묻고 컴퓨터 시스템을 뒤지더니 현재는 미국 은행에 신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분명 호기롭게 한국을 떠나왔는데 점점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여기는 미국이지. 그제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게는 $250가 있으니 급여가 들어올 때까지 아껴 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웬걸,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은행 잔고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다. 사과 하나를 들었다 놨다. 몇십 센트 더 싼 주스를 찾아 뒤적뒤적. 아, 처량하다. 사과 하나에 덜덜 떠는 내 나이 50이여. 그렇게 2주가 지나 드디어 급여일. 그런데 여전히 통장은 텅 비어 있다. 주말을 지나고 다음 월요일이 와도 급여는 빵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연간 퇴직연금 공제를 최대한으로 설정해 놓아서 연간으로 할당된 금액이 다 채워질 때까지 앞으로 받을 급여에서 몽땅 빠져나갈 거라고 한다. 그렇게 한 해치 퇴직연금을 채우는데 한 달 반이 걸렸다. 물론 그동안 급여는 제로였다. 아무리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제로일 줄은 몰랐는데 신용카드도 없고 통장 잔고도 제로다. 빵원이라니. 직장생활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잔고다. 그렇게 위풍당당 자신만만하게 미국행을 택했는데 돈이 없다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어쩔 수 없다. 돈이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회사에서 먹고 마시고 버틴다. 말이 그렇지 낯선 환경에서 돈까지 없으니 참으로 철양 맞았다.
난감한 상황에 망연자실하다가 우연찮게 구글러 동료와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에게 내가 지급 급여를 한 달 반 동안 못 받고 있다고 털어놓자 그가 선뜻 $700를 그 자리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세상에 구글 디렉터가 $10가 없어서 과일을 못 사 먹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나는 그가 빌려준 $700를 정착자금 삼아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장밋빛일 줄 알았던 미국살이는 실상은 조금은 궁상맞게 시작되었다. 물론 너무 급하게 옮겨오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새로워도 너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들 천지였다. 내가 미국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로 구글 캠퍼스 수영장에서. 구글 캠퍼스는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과 같은 각종 운동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여러 운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수영 개인 레슨은 1회에 $45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나는 이 기회를 노렸다. 일주일에 3번 수영 레슨이 시작되었다. 수영 레슨을 시작하기 전 나는 수영 코치에게 신신당부했다. 선생님, 제 목표는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 공포증을 없애는 거예요. 수영 코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달 가까이 나와 물놀이를 해주었다. 물속에 돌멩이를 던져두고 건져오게 하기도 하고 수면에서 뒤집기를 해보라고도 시켰다. 물 밖에서 점프해서 뛰어들고 수영장 바닥에 엉덩이 닿기 같은 놀이도 했다. 옆 레인에서는 사람들이 멋지게 물살을 가르며 열심히 왕복 수영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린애 마냥 첨벙첨벙 물놀이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심정이었지만 공포를 꾹 참으며 2달간 물놀이를 이어나갔다. 놀랍게도 이 우스꽝스러운 물놀이 덕분에 나는 조금씩 물 공포증에서 놓여났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덜어내면서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도 차차 익혔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들보다 아주 느린 속도로 나는 수영의 세계로 젖어들었다. 드디어 50년 만에. 우리 인생에는 나의 수영과 비슷한 경험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진다. 뭔가 너무나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상황이 뒤따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험들 말이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도전을 미뤄두고 더 나은 연봉이나 조건, 육아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시간이 없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혹은 타고난 재능이나 용기가 없어서 가슴 한구석에 늘 묵혀두는 것들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은 더 많아진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닌 것 같다. 딴청을 피우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미뤄둔다고 해서 잊히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얻지 못한 것들이 점점 더 절실해진다. 일이든 공부든 하다못해 수영이든 기꺼이 뛰어들어 문제의 본질과 맞설 때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면 더 해보고 싶은 욕심과 에너지가 조금씩 솟아난다. 그게 바로 내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놓여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될 때까지 며칠이고 몇 년이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면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나는 해낸 사람이 된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이어가면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장면들을 허락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뀌고, 나를 괴롭히던 최악의 실수나 가슴 아픈 기억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계기로 바뀐다. 물론 무언가를 끝까지 시간의 힘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나를 지치지 않게 하고 성숙하게 삶을 이끄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어준다.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트리플 A형보다도 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모두 공부는 곧잘 했지만 친구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고, 반장은커녕 줄반장도 못 해본 아이였다. 고등학교 2학년 신학기, 소풍날 엄마가 정성 들여 싸주신 김밥을 안고 용인 민속촌으로 떠났다. 나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다들 끼리끼리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는데 그중 어느 무리에도 선뜻 나랑 같이 밥 먹자 하고 끼어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점심을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나는 성실함이 컴플렉스였다. 그런 아이 있지 않은가. 걔 어때? 하면 아, 뭐 착실해 라고. 그렇게 설명되는 사람.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가진 재능이라고는 성실함. 그것 하나뿐인 것 같았다. 스스로를 볼품없게 바라보는 태도는 나를 점점 더 극단으로 몰고 갔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을 때도 많았다. 내가 나를 점점 더 작게 구기고 접으며 낮추는 게 습관이 되어가는 동안 자의식만 비대해지고 있었다.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일명 본 어게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캐릭터인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었다.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답은 이랬다.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고 싶다. 환한 인사로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고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일상으로 즐기면서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사람. 내가 3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 말이다. 그 다음 선택은 바로 새로운 환경으로 나 자신을 옮겨놓는 일이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쉽게 위축되는 성격이니 흔들리지 않고 새 출발을 하려면 이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 필요했다. 처음 이사했을 때 나는 일종의 절대적인 자유를 느꼈다. 마치 여행길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과감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나의 정체성이나 타고난 성격 같은 것을 떨쳐버릴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는 족쇄를 끊고 내가 그어놓은 선과 제약을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계기. 새로운 환경 앞에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원하는 대로 변화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고 벅차올랐다. 물론 30년간 고착된 나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다. 삶의 매 순간 하루하루의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타고난 나를 확 바꾸는 데는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자기 계발서에서 말하듯 결심과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내는 건 실행뿐이다.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렸다. 나는 여느 날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검도장으로 향했다. 날씨가 굳어서인지 관원들이 몇 보이지 않았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검도장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기 시작했다. 이게 웬일인가 싶은 순간 갑자기 물줄기가 굵어지고 검도장 바닥에 점점 물이 차오른다. 서둘러 연습을 마무리하고 샤워장으로 갔다. 샤워장 역시 물바다가 되어 있다. 망설일 새도 없이 검도복을 입은 채로 가방을 챙기고 서둘러 지하를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주차장에는 물이 무릎 위까지 차올라 차를 몰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차를 두고 회사가 있는 역삼역으로 걸어가기로 한다. 생각해보라.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강남역 사거리에서 짙은 남색 검도복을 입고 활보하는 여자.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고 폭넓은 검도복 바지가 물에 젖어 치렁치렁 다리에 감기지만 개의치 않고 물길을 가르며 힘차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다. 문제는 회사에 도착해서였다. 내 차림새에 화들짝 놀라는 리셉션 직원의 시선을 뒤로 하고 재빠르게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어간다. 제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기를, 제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지만 내 바람과는 정반대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 있다. 아, 심지어 아는 얼굴도 있다. 검도장에 물난리가 나서 소곤거리듯 변명했다. 어서 사무실에 당도하기만을 바라면서 올라가는 충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구글 안에서 로이스 하면 검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검도는 지난 14년 동안 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운동이다. 나는 40살이 되던 해에 검도를 시작해 50살에 검도 4단을 땄다. 부끄럽지만 사범이라고도 불린다. 다들 묻는다. 다른 운동도 아니고 왜 검도를 선택했냐고. 이유는 쿨해 보여서다. 동료나 친구들이 요즘 무슨 운동 하냐고 물어봤을 때 헬스장에 다녀요 혹은 달리기 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검도해요 라고 말하면 반응이 확 달라지니까. 새벽잠이 별로 없는 나는 근 10년 동안 아침마다 가장 먼저 도장에 도착해서 잠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한겨울이면 얼음장 같고 또 한여름이면 습기로 끈적끈적해진 도장 마룻바닥을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에게 이건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인데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기도 하고 배려를 훈련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관원들과 어울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한겨울에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매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면 모든 관원은 두 손을 모으고 묵상으로 마무리를 한다. 묵상은 그날의 연습을 되새기고 들뜬 마음과 몸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다. 나는 검도하는 이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 그런데 검도 실력은 검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 검도장에서의 자칭 타칭 별명은 정광석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런 정광석화 같은 공격력을 칭찬하는 별명이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빠르게 경기에 져서 만들어진 별명이다. 수많은 대회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게 된다. 다른 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맘 졸이며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 내 경기는 시작 30초 만에 끝나버린다.
이 점 딱 맞고 정광석화처럼 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오후가 되어야 끝나는 대회에서 내 시합 시간은 고작 30초. 그래서 내 목표는 대회 우승이 아니라 무조건 3분을 버틴다가 되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이 안 따라줄 때는 내가 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혹은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운동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까? 검도장에 다니면서 3개월,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람을 많이 봤다. 관장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검도를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신입 회원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첫 1년을 잘 넘기는데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임원들은 잘 버티지 못합니다. 운동을 새롭게 배울 때 갖게 되는 어설픔 혹은 실패자가 되는 느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시간을 들여도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금방 그만두고 포기합니다. 구글에서 한 해 한 해를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나는 나이 랭킹의 상위권도 갱신하고 있었다. 마침내 최고령자 그룹 혹은 최장기 근속자가 되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 사무실에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아졌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볼 때면 나는 왜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는가? 미국에 와서는 상황이 더하다. 내 동료 그룹에 있는 다른 디렉터나 디렉터 위의 부서장들도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비교하자면 끝도 없고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는 순간 모든 말과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다.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해야 하냐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올 때쯤이면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내 나이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검도의 겸손을 떠올린다. 검도에서는 나이도 경력도 실력 앞에서 무력하다. 실제로 검도 연습을 마무리할 때면 고단자 사범에게 1대1로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대련을 복귀하는 과정을 거친다. 고단자 사범들은 대련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주고받은 칼을 모두 복귀하면서 세심하게 코멘트를 해준다. 이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5, 60대 연습생들이 20, 30대 팔팔한 청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풍경이 펼쳐지곤 한다. 나이든 연습생들은 진지한 태도로 청년 고단자들에게 궁금한 것이나 고칠 점에 대해 질문을 한다. 실력 앞에서는 나이도 경력도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구글에는 화려한 이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넘쳐나지만 내가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 평범한 문과생 출신 아시아인이 50대가 되어서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이 체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덕분에 밤낮 없이 이어지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해외 출장으로 시차 적응이 채 되지 않은 때에도 다음 날이면 망설임 없이 다시 스위치를 켤 수 있다. 체력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끈질기게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숨은 저력이다. 나는 눈 뜨자마자 아침 러닝 1시간에 저녁 걷기 1시간, 주말마다 백패킹을 떠나거나 검도와 수영을 하고 있는데 20, 30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건강과 운동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레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인내심이 떨어진다. 그리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해서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가끔 너무 피곤할 때면 머리가 굳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졸음이 몰려오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 발 더 디딜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 역시 천재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행동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력을 키울까?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면 된다. 매일매일 잘 먹고 열심히 움직이고 또 잘 쉬면서 체력을 키우는 것. 하루하루 알차게 스스로를 돌보며 지켜나가는 일련의 습관들이 쉽게 지치고 포기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당신을 구해줄 지원군이 될 것이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에서도 다르지 않다. 몸도 마음도 근력을 다지면서 삶을 끈질기게 이어나갈 저력이 생긴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여유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운동은 자기 효능감, 즉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장에 누워서 쉬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운동을 시작하면 일단 기분부터 뿌듯하다. 나 자신을 이겼을 때, 그리고 내 몸을 컨트롤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운동은 물론 세상 무엇이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이지만 내 몸만큼은 내 맘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희망적인가. 직장에서 아무리 탈탈 털리고 돌아와도 운동을 통해 자기 호흡을 되찾을 때면 그 아무리 큰 괴로움도 훌훌 떨쳐낼 수 있게 된다. 혀도 굳고 머리도 굳어 방금 외운 단어는 돌아서면 잊는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영어 공부에 올인하고 있다. 구글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에서는 내가 최초의 비영어권 출신 디렉터라고 한다. 전 세계 언론 담당자로서 검색이나 안드로이드를 비롯하여 픽셀폰 등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구글의 온갖 부서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그 기술 이면에 있는 혁신성에 관한 스토리를 외부에 전하는 일을 한다. 전 세계 언론을 상대하는 최전방에 서 있는 입장에서 작은 영어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 내 이메일 한 개가 구글을 대표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잘못이 없는지 늘 부담감이 뒤따른다. 꾸준히 하기가 취미이자 특기인 나에게도 영어는 늘 좌절감을 주고 주눅을 들게 한다. 해도 해도 모자라고 늘지 않는 것 같다. 나이 쉰이 넘어 디렉터 레벨이 되어서도 영어는 매일매일 넘어야 하는 벽이다. 나는 도고동문과를 나왔지만 언어 센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된다고 늘 생각했다. 대학 졸업 이후 영어 공부도 끊은 지 오래였다. 어휘력도 문장력도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말하기. 꼭 구글러가 아니더라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이상 영어 고민이 없는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국내 회사든 외국 회사든 내근직이든 영업직이든 직장인에게 영어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커리어 패스에서도 더 중요해진다. 어느 순간부터 후배를 만나거나
하다못해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만나 멘토링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영어 공부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 영어 문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라면 한국어 문서는 0.5%에 불과하다. 채 1%가 안 된다. 한국어 자료만 찾아본다면 중요한 자료는 물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게 될까? 영어가 전체 언어에서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그만큼 영어는 그냥 잘하면 좋지가 아니고 기회의 문을 정말 쫙 열어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커리어 패스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영어는 어느 수준인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좋다. 더 큰 세계에서 다양한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그 앞에 기회가 있다면 지금 바로 영어의 세계에 뛰어들어 보자. 어떤 일에 너무 늦은 건 없다. 뻔한 말이지만 그만큼 맞는 말이다. 오늘 하면 내일 달라질 수 있다.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1년이 되고 일단 계속 해보자. 꾸준히를 이길 방도는 없다. 특히 언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나는 산을 사랑한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내 속도로 꾸준히 오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탁 트인 아름다운 풍광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일상은 숨도 못 쉬게 바쁘다.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기도 하고 띠링띠링 울리는 스마트폰과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연속으로 잡혀 있는 미팅이 나를 옥죄인다.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점 불안해진다. 마치 컴퓨터를 리부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점점 느려지듯이 내 몸과 마음에도 리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가 때는 아예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곳에서 완벽한 고립의 시간을 즐기곤 한다. 물리적인 고립을 위해 내가 선택한 장소는 주로 산이었다. 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다. 추르두 몽블랑 트레킹으로 시작하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트러킹 캠핑, 스리랑카 백패킹, 오스트레일리아의 지구의 배꼽 트레킹. 긴 인생 오래 가기 위해 중간중간 산으로 여행을 떠나며 1년 동안 채운 것을 다시 비우고 다음 1년을 채울 준비를 하곤 했다. 이런 식의 휴가를 다녀오면 너무 많이 비운 나머지 컴퓨터 패스워드를 까먹을 정도였다. 회사와 완전히 네트워크를 끊은 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우습게도 반짝반짝해진 것이 아니라 한동안 멍해져 있다. 그만큼 완전히 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백지 같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법이니까. 내가 히말라야 같이 높은 산을 즐겨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복하기 어려운 목표일수록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 높은 산일수록 오히려 오르기가 쉽다. 히말라야보다는 지리산이, 지리산보다는 경기도 화악산이 오르기 힘들다. 작은 목표, 단기전일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고도가 높은 큰 산들은 중간중간 쉬어갈 곳이 있어서 자기 호흡만 잃지 않고 꾸준히 오르면 며칠 안에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진행이 더디더라도
내일이 있기에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다. 즉, 목표가 클수록 가는 길은 더 여유로워지고 덜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에 반해 섬에 혼자 우뚝 솟은 산은 비록 높이가 3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해발 0에서부터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야 한다. 또 돌아가는 배편 시간에 맞춰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마음은 조급하고 등반은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마음은 급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을 때 목표를 이루는 일이 더 힘겨워지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과정도 그러했다. 긴 인생, 커리어에서도 되도록 큰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 꾸준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이었다. 큰 목표를 세우고 나면 매일매일 시간을 잘게 쪼개어서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게 된다. 여행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이 생겼다. 철저하게 문명으로부터 분리될 것, 장기 트레킹을 할 것,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천천히 여행할 것. 크고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란 신화 같은 것. 오늘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산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산은 여전히 거기 있다. 비록 이번에 완등을 포기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 산의 존재를 잊지만 않으면 인생은 다시금 기회를 보여줄 것이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묵묵하게, 그리고 길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여유를 갖게 된 사람의 오라는 특별하다. 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기운이나 고요한 분위기를 뜻하는 오라는 어느 한순간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 사람을 대하는 열린 태도나 일에 대한 열정,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나 건강한 신체처럼 좋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분위기야말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된다. 베란다 화분에 있는 꽃나무들은 늘 해를 향해 자라난다. 화분의 방향을 돌려놓으면 이내 다시 해를 향해 굽어 자라난다. 생물체들이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경향을 헬리오트로픽 효과라고 한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고 그들의 웰빙을 앗아가는 것들로부터는 멀어진다는 의미다. 개인과 조직, 나아가 우리 사회나 문화 전반에서도 이 헬리오트로픽 효과가 작용한다. 본인들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를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성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그들은 나를 향하게 되어 있다. 한결같은 햇빛처럼 우리가 삶에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보면 어떨까? 거창한 시작이란 없다. 미국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구글 서울 오피스에 있으면서 본사 출장을 20번 넘게 왔기에 익숙한 캠퍼스였다. 하지만 막상 이곳 소속으로 지낸다고 생각하니 살짝 긴장이 되었나 보다. 어슴푸레한 새벽 잠에서 일찍 깨어난 나는 렌트 한 차를 운전해 집에서 10분 거리인 구글 캠퍼스로 향했다. 드디어 사무실 건물에 거의 도착할 때쯤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새벽에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는데 차를 갓길에 세운 경찰이 스피커로 내게 말했다. 갓길에 정차하세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잔뜩 긴장한 채 갓길에 차를 세웠다. 영화에서 보고 배운 대로 창문을 내리고 핸들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기다렸다.
내게 다가온 경찰관은 플래시로 차 안을 밝히면서 살펴본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경찰관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답했다. 아, 라이트를 안 켰어요. 아직은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으니 라이트를 켜야지요. 잔뜩 긴장했다가 그 말을 들으니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서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이 미국에서의 첫 출근 날이라고 했다. 그제야 경찰이 웃으며 답했다. 축하해요. 운전 조심히 하세요. 다행히 딱지를 끊지 않았다. 아, 첫 출근에 만난 첫 번째 사람. 첫 출근을 축하해준 사람이 동네 경찰관이라니. 나 잘할 수 있겠지? 처음 구글 면접을 볼 때가 생각났다. 서울에서 채용 담당자와 1차 인터뷰를 마친 나는 다음 인터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를 날아가야 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달려간 그곳에서 1박 2일 동안 6명을 더 만났다. 이 인터뷰를 위해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 24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서울로 돌아왔다. 아, 이 회사는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이렇게 비행기값, 호텔비 등의 비용을 아끼지 않는구나. 속으로 감탄했다. 어떤 질문을 주로 할까? 인터뷰 내내 집중되었던 질문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what이 아니라 how에 집중하는 질문들을 받으며 마치 나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히말라야에 갔다고 들었는데 왜 갔냐?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등등. 이런 질문들을 통해 면접자의 소통 방법, 리더십, 열정, 긍정적 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이 구글의 조직 문화에 알맞은 사람인가 하는 컬처 핏을 체크하는 질문이었다. 내가 산악 트레킹과 배낭 여행을 하면서 육체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낯선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쌓아온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도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한다. 에필로그.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질 때 돌아봐야 할 것들. 1. 체력도 실력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오래 버티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컨디션이 좋으면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다는 의지가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는 몸의 체력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소극적인 태도로 매사를 대하고 있다면 내가 체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평소에 내 몸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2. 늘 새롭게 배우며 머릿속에 연료를 채우세요. 하루하루 허덕이며 일에 치이다 보면 비우기만 하다가 채우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기만 하다가 기력이 쇠해 쓰러지는 말처럼 우리의 머리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쳐버립니다. 번아웃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성장에 투자하세요. 커리어를 위한 공부는 물론 그 어떤 공부라도 우리 삶에 활력을 돌려줄 겁니다. 3. 잠깐이라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취미 생활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래도록 이어온 취미 생활은 급변하는 직업 세계 속에서도 우리를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단단한 중심이 됩니다. 일이나 가정에서 한 발 물러나 스스로에게만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행이든 악기든 운동이든 그 어떤 사소한 취미라도 좋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꾸준히 해 보세요. 못하면 어때요? 순수할 것도 아닌데. 4. 친구를 만들고 만나세요. 어떤 일이든 혼자 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을 크게 키우거나 오래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운동이나 영어 공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더 오래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 긋고 손절하기보다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고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를 위한 서포팅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세상에 연대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5.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먼 미래를 고민하고 불안해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맘대로 잘 안 풀려서 초조해질 때면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세상 두 쪽 안 나. 지금 안 되어도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으로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